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 오늘 이제 간단한 분석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이 되니까 또 김정은이 죽었네, 살았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사망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엄청난 욕을 먹었죠. 너 뭐 가짜뉴스 퍼뜨리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욕을 먹었었는데, 그,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보라는 거는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듯한 개연성이 보이고 또 개연성이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정보 분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론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그 국가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보들은 감추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정보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활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 분석을 했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고 정보 분석 자체는 어떤 가감도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 게 정보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정보 분석의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떻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치나 이제 안보 문제에 관한 정보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그 베이직한 정보 분석, 그러니까 보통 국정원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 소스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준 정보라야 사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 이전에 그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의 의도가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가, 뭐 애국심인가 아니면 허영심인가 또는 입이 가벼워서인가 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날 속이기 위해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력이 오래되고 오래되면 어떤 그 뭐가 수학적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더라도 한순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뭐 신뢰성 말씀하시는데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맞았죠. 진짜 늑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 그건 신뢰도라는 건 사실 정보 소스의 신뢰도는 케바케고요. 이해관계에 따른 인간의 행동의 예측과 그럼직한 국가별, 조직별 상황 이해가 있다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도 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일반 회사들이나 일반 기업체 공무원들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학교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직관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 되고 성공과 실패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보이는 시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정은 사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25일 날 0시 30분이라고 날짜와 시간이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의미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전체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영상은 뭐 김일성 죽은 영상인데 김정일 죽은 영상,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김정은 죽은 영상을 바로 만들긴 어려우니까 일단 사망 자체도 이제 긴박한데 근데 저 영상 자체는 페이크일 수 있어요. 페이크일 수 있는데 시간이 특정된 점, 그러니까 김정은이 처음에 쓰러졌다고 했던 시간이 이제 4월 21일 때 부근이었고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거 같아서 며칠 있다가 최종 사망 판정이 내려진 시간이 4월 25일 0시 30분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왜 비공개로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느냐. 중국도 미국도 그저 조각조각 난 정보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 아니다 하는 형태.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그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은 되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 중국의 뭐 누구 아들내미가 확인해 줬다더라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먼저 알아서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몇 퍼센트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자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임무는 그대로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맺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뭐 죽었나 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 국회 쪽에서 지금 돌고 있다는 여의도 쪽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냥 그 저한테 전해주는 분도 그냥 야 그런 얘기가 그런 루머가 요즘 돈다 난 솔직히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그럴듯한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그냥 제가 분석해가지고 조각조각난 정보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은은 현 시점에서 사망을 했고 이 모든 것은 공식 발표 전까지 극비리에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실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래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김여정의 집권을 지지하고 김여정은 미국과 경제 지원을 딜하며 비핵화를 하고 친미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국이 묵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그걸 묵인해 주는가? 대신 중국의 대만, 홍콩, 위구르, 티벳 지역 등에 대한 영향력과 코로나 관련 문제들을 코로나 관련 이제 재반대에 있는 문제들,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이 묵인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야 북한 가져가라 미국한테. 대신에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티벳 위구르 지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기서 뭔 짓을 하든 니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은 모두 윈윈이 됩니다. 왜냐? 일단 미국은 중국부터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이득을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만을 위시한 동중국해에 대한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남부 지역 그리고 동중국해 사실 동중국해 대만 해역부터 시작해서 그 남사군도까지 바닷속에 있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경제적인 어떤 이득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동시에 시진핑 이후 중국이 우려하는 분리독립 국가 후보군들을 완전히 복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남한은 더 중국의 경제적으로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남한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남한에 안보적으로 뭔가 많은 특혜를 베풀어줄 이유가 없어져요. 무기를 싸게 팔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남한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의 무기를 비싸게 구매할 이유도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남한은 중국에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일단은 쭉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원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이 이제 외환위기라든지 중국의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일본하고 일종의 이제 경제 동맹 같은 걸 맺어왔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일본 채권, 중국 채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제 뭐 외환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국제 경제 시장에서 서로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딜이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중국이 이제 이걸 맺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미국 눈치 본다고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이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이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북한만 포기한다면 뭐 이제 안보적으로는 사실 한국이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중국에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눈치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득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득 보는 건 뭘까? 일단 미국은 대만 때문에 오키나와 지역에 이제 미군을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괌에도 미군을 주둔시켜 왔는데 미국이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중국이 당장 대만 땅으로 점령에 들어가겠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미국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대만의 보호자를 자처한다든지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최신 첨단 무기를 대만에 팔지 마라.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미국은 잠자코 있어라. 이거에 대한 영향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겠다는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더 큰 걸 노리고 있으니까. 지키고 싶은 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고 이건 괌으로만도 충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더욱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일본의 요코스카에 기항 중인 미칠함대의 이제 기항지를 북한의 원산항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좀 더 안정적인 친미국가로 발전하려면 미군이 주둔해야 되는데 지상군을 주둔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필리핀의 클라크 기지처럼 원산항에 미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원산은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원산은 옛날부터 산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확대 개발하고 원산항을 거의 부산항 규모의 산업단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이제 군항을 만드는 거죠. 마치 평택항처럼. 이렇게 되면 거의 부산항과 같은 이제 산업물류의 중심시설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원산은. 아울러 안보적으로 북한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한 두만강 지역이나 백두산 지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의 세력선을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력권을. 이걸 사실 이전에는 냉전 시대 때는 중국이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는 것에 대해서 질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 기존의 연구자분들은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바로 조선족 자치구라고 하는 동북 삼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지금 동북 삼성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조선족들은 일단 80% 정도는 이제 우린 중국 사람이야, 난 중국인이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선족 자치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교류도 활발하고 북한하고 거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북한 사람이라는, 북한에 되게 우호적이고 어차피 조선민족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금 시진핑이 너무 뭐랄까 1인이 너무 독보적인 행동, 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마땅히 후계자가 지금 없거든요.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또는 시진핑이 이제 실각을 하게 되면,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대적인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사실 중국은 가장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힘들어져도 나라가 쪼개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구소련을 보십시오. 구소련처럼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CIS라고.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중국이 정치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분리 독립하자는 얘기가 과연 안 나오겠느냐. 현재 중국의 이제 이거 보시면 현재 중국의 그 자치지역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흑룡강성, 길림성, 랴오닝성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이제 동북 삼성 조선족 자치구죠. 요 지도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이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위구르. 그 다음에 이쪽이 시장 자치구라고 해서 티베트 지역입니다. 티베트.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어딥니까? 막 탄압하고 하는 게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베트 지역이죠. 일단 조선족 자치구는 그냥 내둡니다. 왜냐하면 여기 북한이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얘들은 지금 분리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북한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잘하면 북한도 우리가 먹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중앙정부, 삼국지에 나오는 이 핵심들, 이 중앙정부가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얘들 위구르, 티벳, 그리고 이
동북 삼성 독립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구소련처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중국의 석유 매장량입니다. 동북 삼성 지역, 만주 지역에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죠. 구리광산도 있고 철광산도 있는데 여기 역시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구르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습니다. 체첸처럼 이 석유를 기반으로 얘들 독립해버리면 얘들은 아랍 부호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독립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동북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이렇게 동해안 지역으로 해서 북한 지역 앞바다까지 유전이 또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유전인 것 같은데 이 상하이 앞쪽에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북한까지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조선족 이렇게 합쳐서 분리독립할 수도 있죠. 게다가 그럼 티벳은 보십시오. 티벳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티벳에 뭐가 있냐? 119조 원어치의 지하자원이 티벳에 매장돼 있습니다. 석유는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뭐냐, 구리, 크롬, 금강석, 수정 등등 각종 지하자원이,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티벳에 있는 겁니다. 119조 원어치 101종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지역, 이민족 지역, 또 이 티벳 지역, 위구르 지역, 티벳 지역, 그 다음에 동북 삼성 지역은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중국에게는 경제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세 지역의 지하자원을 합하면 중국 본토 지하자원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이 세 지역이 북한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었는데 북한을 완전히 친미국가처럼 하게 되면 이쪽에 국경선이 완전히 그어지니까 이것은 미국이 인정해주는 중국의 지배 영토가 됩니다. 동북 삼성은 완전하게. 그렇게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 이 동북 삼성 조선족하고 연계해서 분리독립 운동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그걸 가로막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이 영향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북한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국익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게다가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 미군이 북한에 들어오면 동북 삼성은 중국인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미국도 인정하는 중국 세력권으로 고착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 하면 남한한테 통일신라 직후에 고구려를 당나라가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를 보고 있는 꼴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발해가 들어섰지만 발해는 신라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친미국가인 북한이 들어서고 남한이 들어서 있을 때 어차피 남한이 고분고분 말도 안 듣는데 북한을 친미국가 만들어 가지고 둘에게 서로 충성 경쟁을 시킨다면 이거는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고 중국에게도 좋은 일인 겁니다. 김정은 사후를 이용해서 이게 이런 어떤 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전쟁 같은 거 날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북한은 안정화되니까 미군이 들어가서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겠네. 그러면 우리한테 그건 남한에 좋은 거 아니냐? 어차피 6.25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이 개입해 있는 한 이 대규모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이라는 환상을 팔면서 서로 무기 만들고 이랬었죠. 뭐 물론 그래도 이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만, 하지만 이 두 세력권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한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러면 오케이, 뭐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이 죽었다는데 그러면 왜 가만히 있냐? 또 왜 오히려 김정은은 무사하다는 둥 이딴 소리를 흘리고 다니냐? 국정원 애들이 여러 정부 고위직들 만나가지고 정세현이나 문정인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김정은 무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냐?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중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여기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중국에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고 우리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개입해서 끼어들어서 이걸 바꿀 힘도 없지만 이걸 또 국제사회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친미적인 국가로 만들 때 원산항을 개발하든 개성공단을 추가 개발하든 북한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구한테 내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로 남한 주머니에서 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개입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죽었다는 거 공표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이러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 청와대나 남한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니고시에이터 시잖아요, 개입해서 해결 좀 해보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몰랐다. 그러니까 무능하면 차라리,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욕먹는 것보다는 바보가 되는 게 낫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한의 국익에는 치명적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개발에 돈은 돼야 되는데 개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끙끙 앓으면서 북한의 급변 사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모른 척해야 나중에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죠. 괜히 협상력도 없는데 끼어들었다가 야, 그럼 니네 돈 돼. 그럼 어느 정도 지분 인정해. 뭐 평양까지는 니네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줄게.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평양은 고사하고 개성이 하여튼 휴전선 이북의 한 채 땅도 미국은 남한한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랬다가 북한 내부에서 당장 들고 일날 테니까 누가 자기네 땅까지 남한한테 주면서 저기 미국의 속국이 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여정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친미적인 국가가 되고 미국의 속국처럼 되는 거지만 절대 대외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런 양상으로 안 나타나죠.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제 뭐 독재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강하다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교류 조금씩 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핵을 놓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또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원, 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 해주기로 했다. 남한 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새가 그려질 겁니다. 현 정부가 왜 그래도 미국이 달라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현 정부가 국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그 전국민 재난기금 3조 원 추가로 못 주고, 그러니까 10조 원 주면 되는 걸 7조 원밖에 못 준다. 또는 밀고 땡기고 하다가 그럼 10조 원 다 줄 텐데 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돈이 더 큰 돈이 어디로 딴 데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절절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정부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에 오래 계셨다는 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김일성 죽었을 때나 김정일 죽었을 때는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김정은이 죽었다는데 북한 내부는 지금 조용하지 않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패턴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김정일이 철저하게 후계자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예요. 김정일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이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장성택을 위시해서 김정일이 죽기만 하면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사 뭐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뭔가 장례 준비를 대놓고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공표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례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후계자가 누군지도 공식화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김여정이 후계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남한에서도 노출시키고 미국에서도 노출시키는 겁니다. 의회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밖에서부터 뉴스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남한이나 북한은 김여정을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김여정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겠구나 하는 식의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전의 두 죽음과 김정은의 죽음은 패턴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이었고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하지만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내일이라도 뭐 김정은 죽었다고 발표 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분석이라는 건 사실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건 점쟁이가 맞추듯이 그냥 딱딱 찍어 맞추는 건데 그런 예언은 될 수 없지만 많은 정보 조각들이나 이런 사안들을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측하는 게 분석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과 그 수많은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겸허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물론 이제 김정은 사망했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국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니까 좀 크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 사망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호재가 돼서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북한 테마주 같은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도 주식 물어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식 걱정이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대충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